묵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뒤로 나가 떨어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나는 곧장 그의 멱살을 붙잡아 가드레일 쪽으로 내던졌다.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신음을 토해내는 그의 모습을 나는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그 순간 내가 준비해둔 차의 문이 열렸다. 소은과 이준, 두 아이가 떨리는 눈빛으로 내 옆에 서 있었고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아이들의 눈동자가 두 사람을 정면으로 꿰뚫는 순간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흔히 말한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기 마련이라고. 하지만 그날 밤 나는 스스로 무대를 만들었다. 아내와 그녀의 남자가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치밀하게 준비된 무대였다. 10년 동안 이어진 배신의 흔적들, 그리고 그 속에서 무너져 가던 가족. 나는 마침내 모든 걸 드러내기로 했다. 내 생일이라는 단순한 이유로 시작된 자리는 곧 심판의 자리가 되었다. 웃음과 축복이 오가야 할 자리에 흘러내린 건 충격과 분노, 그리고 씻을 수 없는 눈물뿐이었다. 아내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고 아이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 자리를 얼어붙게 만들었다. 엄마가 아빠를 바보라고 했어. 그날 아이들의 눈빛 속에서 나는 이미 결론을 보았다. 이제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폭로가 아니다. 무너진 가정과 파탄난 인생, 그리고 남겨진 아이들의 눈물 위에서 진짜 심판이 시작된다. 여러분은 과연 이 끝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아침 햇살이 부엌으로 스며들었다. 내가 부엌에 들어섰을 때 유리는 이미 식탁에 앉아 휴대폰 화면을 뚫어지게 보며 혼자 피식 웃고 있었다. 아이들 아침을 차려야 할 시간이었지만 그녀의 손끝은 음식이 아니라 작은 화면에만 매달려 있었다. 그 웃음의 이유를 묻고 싶었으나 나는 차마 입을 열지 못했다. 애써 농담처럼 말을 던졌다. 아침부터 뭐가 그렇게 재미있어? 그녀는 순간적으로 얼굴이 굳더니 황급히 화면을 뒤집으며 대답했다. 그냥 웃긴 영상이야. 말투가 부자연스러웠다. 나는 냉장고에서 주스를 꺼내며 천천히 말을 이었다. 오늘 내 생일이잖아. 저녁에는 같이 식사할 수 있겠지? 유리는 잠시 멈칫하더니 토스트를 접시에 올리며 눈을 피했다. 미안해요. 오늘은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해야 해요. 마감이 바로 내일이라서. 그 순간 내 속이 싸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다.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그럼 다음 주말에 아이들이랑 같이 하자.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설명할 수 없는 불편함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출근했지만 서류 글자는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중에도 귀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아침에 휴대폰을 감싸쥐던 아내의 손끝, 그리고 그 짧은 미소만이 끊임없이 맴돌았다. 점심 무렵 참다 못해 전화를 걸었다. 오늘 저녁 정말 늦을 거야?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차갑게 일정했다. 아까 말했잖아. 야근이라고. 늦을 수밖에 없어. 그때 직감했다. 이건 단순한 업무가 아니었다. 저녁 무렵 나는 청담의 고급 레스토랑 앞에 서 있었다. 한 달 넘게 준비해 온 날이었다. 탐정이 보내온 사진, 녹음 파일, 카드 사용 내역 모든 증거가 이미 내 손에 쥐어져 있었다. 오늘이 바로 결판을 내는 순간이었다. 식당 안으로 들어가는 유린과 최민석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봤다. 와인을 따르며 웃는 얼굴, 어깨를 기울여 속삭이는 장면, 그 모든 것이 내 가슴을 도려냈다. 그러나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오늘은 내가 직접 만들어 놓은 무대였으니까. 약속된 시간이 되자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탐정이 식당 안에서 찍은 사진이 도착했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두 사람의 얼굴이 또렷하게 담겨 있었다. 나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 깊게 숨을 내쉬었다. 이제 끝이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두 사람이 식당 밖으로 나왔다. 나는 어둠 속에서 천천히 걸음을 옮겨 그들의 앞길을 막아섰다. 10년 동안 내 얼굴에 드러난 적 없는 표정을 지으며 낮게 입을 열었다. 좋은 밤이지? 유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고 최민석의 얼굴은 순간 굳어졌다.
내가 다가서자 그는 뭔가 변명이라도 하려는 듯 입술을 달싹였지만 내 주먹이 먼저 날아갔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그는 뒤로 나가 떨어져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 쓰러졌다. 나는 곧장 그의 멱살을 붙잡아 가드레일 쪽으로 밀쳤다. 철제 난간에 부딪히며 신음을 토해내는 그의 모습을 나는 말없이 내려다보았다. 밤 공기조차 싸늘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 순간 내가 준비해둔 차의 문이 열렸다. 소은과 이준이 먼저 내렸다. 이어 양가 부모님까지 모두 모습을 드러냈다. 한 줄로 선 가족들의 시선이 두 사람을 정면으로 꿰뚫었다. 나는 두 팔을 벌리며 단호히 말했다. 이게 바로 내가 쌓아온 10년의 진실이다. 이제 모두가 봤다. 강당처럼 가라앉은 정적 속에서 장인이 앞으로 나섰다. 얼굴은 분노로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주먹은 떨리고 있었다. 유리나,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그의 시선은 곧장 최민석에게로 옮겨갔다. 딸을 꿰어낸 게 너냐? 언제부터였어? 대체 언제부터? 장인은 그의 멱살을 거칠게 움켜쥐며 몰아붙였다. 최민석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입을 열지 못했다. 나는 조용히 가방을 열어 태블릿을 꺼냈다. 거리의 불빛 아래 화면이 켜지는 순간 모두의 시선이 집중되었다. 여기에 있는 게 전부다. 내 손끝이 화면을 스치자 사진과 영상이 차례차례 흘러나왔다. 탐정이 찍은 호텔 출입 장면, 카톡 대화, 카드 사용 내역 숙박 영수증, 그리고 오늘 저녁 식당에서의 모습까지 10년 동안 쌓여온 배신의 흔적이 눈앞에 쏟아졌다. 누군가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장모는 입을 막은 채 눈물이 맺혔고 아이들은 화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다. 그리고 이어진 음성이 울려 퍼졌다. 그 사람은 나를 완전히 믿으니까 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어.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다. 밤 공기 속으로 그 말이 흩날리자 소은의 어깨가 크게 떨렸다. 엄마가 아빠를 바보라고 했어. 딸아이의 목소리는 떨리며 내 귓가를 파고들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힌 소은은 한 걸음 물러서더니 입술을 세게 깨물었다. 왜 엄마는 아빠를 배신한 거야? 우리 가족은 뭐였어? 그 말 속에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옆에 있던 이주는 처음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듯 눈만 크게 떴다. 그러나 누나의 울음과 주변의 싸늘한 기류 속에서 결국 입을 열었다. 그럼 우리 집은 거짓말이었어? 아빠랑 나 다 속였던 거야? 어린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는 칼날처럼 내 가슴을 찔렀다. 유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떨궜다. 그 침묵은 곧 진실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나는 차갑게 숨을 고르며 말을 이었다. 이건 내가 직접 모은 증거의 일부다. 지난 10년 동안 매주처럼 이어진 만남. 내 설명에 장인은 무릎이 꺾일 듯 휘청거리며 중얼거렸다. 어떻게 이런 걸 눈치 못 챘단 말이냐.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차갑게 눈을 뜨며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확인해야 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봤다. 정적은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릴 만큼 깊게 내려앉았다. 아이들의 울음은 곧 주위 공기를 갈라내며 퍼져나갔고 부모님들의 얼굴은 믿기지 않는 현실 앞에서 잿빛으로 굳어졌다. 장모는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유린을 향해 손을 뻗었다. 내가 정말 내 딸이 맞니? 어떻게 이런 짓을... 그러나 유리는 눈조차 들지 못한 채 바닥만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순간 결혼식 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축복의 인사와 환호, 환하게 웃던 얼굴들. 그러나 지금 그 모든 추억은 저주처럼 변해 나를 옥죄고 있었다. 소은은 여전히 떨리는 손으로 치맛자락을 움켜쥔 채 울고 있었다. 나는 그녀를 향해 다가가 손을 내밀었지만 아이는 잠시 멈칫하다가 결국 내 품으로 파고들었다. 그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릴 때마다 내 가슴은 송곳으로 찌르는 듯 저려왔다. 괜찮아. 이제 아빠가 지켜줄 거야. 나는 속삭였지만 그 말이 아이의 상처를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었다. 이주는 누나 곁에서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들지 못했다. 아빠, 우리 진짜 가족 맞아? 엄마가 그랬던 건다. 나는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게 할 수 없었다. 우린 가족이다. 너희는 내 전부다. 그 누구도 어떤 거짓도 더 이상 우리를 무너뜨릴 순 없다. 그 순간 장인은 떨리는 손으로 의자를 붙잡으며 무너져 내렸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거냐? 어떻게 이 지경까지 온 거냐?
그의 눈빛은 차라리 죽음을 바라보는 사람처럼 깊은 절망으로 가득했다. 나는 차가운 시선으로 유린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입을 닫은 채 한마디 변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었다.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잔혹하게 다가왔다. 침묵은 곧 인정이었다. 그리고 그 인정은 아이들과 부모의 가슴을 산산조각 내고 있었다. 나는 다시 태블릿 화면을 스크롤하며 차갑게 덧붙였다. 여기 결혼식 다음 날 새벽 메시지다. 내가 신혼여행으로 떠나기 전날 밤에도 넌 이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았다. 나를 속이고 아이들을 속이고 모든 시간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지. 주위에서 숨죽인 듯 탄식이 흘러나왔다. 장모의 손이 허공을 긁으며 떨어졌고 내 부모님의 얼굴도 붉게 상기된 채 떨리고 있었다. 나는 태블릿을 스크롤하며 계속 설명했다. 3달 전이었다. 회사 후배가 사진 하나를 보내왔다. 그날 유리는 중요한 거래처 미팅 때문에 강남에 간다고 했지. 그런데 후배가 찍은 건 고급 호텔 로비였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정유리는 이 남자와 끌어안고 키스하고 있었다. 순간 주위가 얼어붙었다. 나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처음엔 내 눈을 의심했다. 내 아내가 다른 남자와 저렇게? 목소리가 잠시 흔들렸지만 주먹을 움켜쥔 채 깊게 숨을 삼켰다. 그래서 나는 확신이 필요했다.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으니까. 그래서 탐정을 붙였고 결국 모든 증거를 모았다. 보고서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한 가지 사실만 또렷했다. 같은 패턴이 10년 내내 반복됐다는 것. 나는 이를 악물고 말을 이었다. 이건 단순한 한두 번의 일탈이 아니었다. 정기적인 호텔 출입, 여행, 데이트 치밀하게 짜인 이중생활이었다. 장인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무너질 듯 주저앉았다. 어떻게 이런 짓을 했단 말이냐. 장모는 입을 막은 채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고 소은과 이주는 눈가에 눈물이 맺힌 채 화면을 차마 똑바로 보지 못했다. 나는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이건 결혼 시 2차 피로연 사진이다. 여기 봐라. 내 손끝이 사진 속 한 인물을 가리켰다. 신랑 신부 뒤편에서 웃고 있는 최민석의 얼굴. 동창회에서 우연히 다시 만났다고 했지. 하지만 그보다 훨씬 전부터 얽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녀의 시선은 발끝에 고여 있었다. 입술이 한 번 떨렸지만 끝내 열리지 않았다. 나는 화면을 다시 스크롤해 카톡 대화 캡처를 열었다. 이게 친구 사이에 나눌 대화냐? 오늘은 남편 속이기 딱 좋아. 이번 주말엔 여행 가자. 다 기록돼 있다. 내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고 아이들의 어깨가 더욱 움찔거렸다. 나는 이어서 말을 던졌다. 작년 크리스마스 기억하냐? 아이가 열 때문에 밤새 앓던 날. 넌 야근이라고 거짓말하고 호텔 방 번호를 확인했다. 내 생일 당일에도 친구가 입원했다는 핑계를 대고 이 남자와 만났다. 나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낮게 내뱉었다. 그날마다 아이들은 내 거짓말을 믿고 엄마만 기다리며 잠 못 들었다. 정적을 깨뜨린 건 소은의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엄마, 왜 아빠를 속였어? 왜 우리를 버린 거야? 그 한마디에 이준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나는 숨을 깊게 고르며 마지막으로 선언했다. 3달 동안 증거를 모았다. 아이들을 위해 끝까지 기다렸지만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모든 게 드러났다. 나는 장인에게서 스마트폰을 건네받았다. 손가락을 움직이자 하면 속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다. 결혼 직후부터 시작된 사진과 메시지, 10년 동안 이어져 온 배신의 흔적들이 클라우드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 호텔 예약, 여행 일정, 미래의 흔적, 모든 것이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다. 이게 바로 진실이다.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날처럼 모두의 가슴을 찔렀다. 장인은 무너질 듯 무릎을 꿇으며 중얼거렸다. 10년 동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살아온 거냐? 장모는 눈물을 흘리며 얼굴을 가렸고 내 부모 역시 충격에 휩싸인 채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나는 화면을 스크롤하며 멈췄다. 결혼식 다음 날 새벽 내가 자고 있는 동안 내가 보낸 메시지다. 신혼여행 때조차 이미 이 남자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지. 이어진 사진이 내 손끝에 걸렸다. 내 승진 파티 자리에서 거래처에 널 아내라고 소개한 바로 그날. 넌 화장실에서 이 남자와 미래를 가졌다. 그 순간부터 모든 게 거짓이었다. 주변은 숨조차 삼킨 듯 고요해졌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선언했다. 이제 끝이다. 너를 아내라 부를 이유도 엄마라 부를 자격도 없다. 아이들은 내가 데려간다. 안 돼 제발. 아이들만은. 유린이 울먹이며 손을 뻗었지만 나는 단호하게 잘라냈다. 조용히 해라. 넌 열난 아이를 두고도 호텔에 갔고 내 생일까지 버리고 이 남자와 만났다. 내게 엄마의 자격은 없다. 그 순간 소은이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난 이제 엄마 싫어.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 이준 역시 눈물을 훔치며 얼굴을 돌렸다. 나는 시선을 최민석에게로 옮겼다. 너, 가정 있는 여자를 알면서도 끌어들였지. 아이들까지 있는 집을 무너뜨렸어. 책임질 생각은 있나? 그는 입술을 달싹이며 변명하려 했다. 아니, 사실 유린 씨가 먼저. 나는 냉정하게 말을 끊었다. 입 다물어라. 네, 변명 따위는 필요 없다. 법정에서 똑똑히 갚게 될 테니. 나는 휴대폰을 내리며 낮게 내뱉었다. 너의 회사 이미 다 조사 끝냈다. 한성트레이딩 영업부장 맞지? 우리 회사는 그쪽의 주요 거래처다. 지난주에 내 사장과 직접 만나 모든 자료를 전달했다. 내 휴대폰 화면에는 사장과 주고받은 메일 기록이 선명히 떠 있었다. 이건 준비해 온 제재다. 내 아내와 아이들을 무너뜨린 남자에게 주는 대가다. 최민석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그는 이제 내가 단순히 둔감한 남편이 아니라 치밀하게 판을 짜온 상대라는 사실을 깨닫고 온몸을 떨기 시작했다. 위자료는 변호사를 통해 청구할 거다. 10년 동안 가족을 짓밟은 값 그대로 돌려받게 될 거다. 오늘부로 우리 회사와 내 회사의 계약도 끝이다. 내 인생이 어디까지 무너지는지 똑똑히 지켜봐라. 그는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발끝까지 힘이 빠져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보였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볼 필요조차 없다는 듯 아이들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소은아, 이준아, 이제 우리 가자.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리며 내 품으로 달려왔다. 나는 두 팔로 그들을 단단히 안아주었다. 내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담겨 있었지만 그 안에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결심이 배어 있었다. 그 순간 유린이 울먹이며 다가왔다. 그러나 소은이 눈물을 흘리며 소리쳤다. 오지마, 엄마 싫어. 7살 딸아이의 눈동자 속증오와 실망은 말보다 날카로웠다. 그 시선은 유린의 가슴을 송곳처럼 찔렀다. 나는 아이들을 품에 안은 채 뒤돌아서며 냉정하게 잘라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만 연락해라. 아이들 앞에 2번 다시 나타나지 마라. 차에 오르자 양가 부모님도 말없이 우리를 뒤따랐다. 유리는 울부짖으며 아버지, 어머니 하고 부르짖었지만 누구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 순간이 바로 그녀에게 내려진 마지막 심판이었다. 그날 밤 차가운 가을 공기 속에 최민석과 유리는 덩그러니 남겨졌다. 내가 만든 무대 위에서 두 사람은 처음으로 자신들의 선택이 남긴 참혹한 결과를 온몸으로 마주해야 했다. 차 안에서 아이들의 흐느낌이 계속 이어졌다. 소은은 내 품에 얼굴을 파묻은 채 울고 있었고 이주는 작은 손으로 내 셔츠를 꼭 붙잡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는 내가 끝까지 지켜낸다. 어떤 흔들림도 없이. 뒤늦게 창밖을 보니 유리는 여전히 도로 한가운데 서 있었다. 부모에게도 외면당하고 아이에게도 거부당한 채 그녀의 어깨는 한순간에 늙어버린 사람처럼 무겁게 처져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장면을 외면했다. 동정은 사치였고 다시는 허락할 수 없는 감정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부모님은 묵묵히 아이들을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다 낮게 중얼거렸다. 내가 옳았다. 고통스럽더라도 결국은 드러내야 했지. 그 목소리에는 슬픔과 안도 두 감정이 동시에 섞여 있었다. 나는 방 한가운데 놓여있는 사진 액자를 꺼내 들었다. 결혼식 날 환하게 웃던 우리 가족의 모습. 이제 그 사진 속 미소는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일 뿐이었다. 나는 액자를 서랍 깊숙이 밀어넣으며 다짐했다. 이제부터의 시간은 오직 아이들과 나, 그리고 우리 곁에 남아준 사람만을 위한 것이다. 며칠 후 변호사로부터 연락이 왔다. 법원에 제출한 소장이 접수되었다는 소식이었다. 위자료 청구와 양육권 이전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고 법은 우리 편에 서 있었다.
그 소식을 듣는 순간 내 어깨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가벼워지는 듯했다. 반면 유린과 최민석에게는 하루하루가 새로운 추락의 시작이었다. 유린은 직장을 잃고 지인들마저 등을 돌렸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최민석은 업계에서 이미 이름이 돌고 있었다. 가정을 무너뜨린 남자. 그 낙인은 어떤 사면도 허락하지 않았다. 나는 다시 아이들 방을 열어보았다. 소은은 여전히 불안한 듯 손에 고민형을 꼭 쥔 채 잠들어 있었고, 이주는 언니 옆에서 작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문 앞에 서서 오래도록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속삭였다. 미안하다. 그리고 이제 괜찮다. 아빠가 끝까지 지켜줄게. 한 달 뒤 법원에 위자료 청구 소장이 접수됐다. 아이들의 친권과 양육권은 모두 내 손에 들어왔다. 유리는 노량진 지하의 허름한 원룸으로 쫓겨 들어갔다. 공동 화장실과 오래된 싱크대가 달린 방, 싸구려 침대와 접이식 테이블뿐인 공간. 과거 청담의 한강뷰 레지던스에서 명품 가방을 흔들며 웃던 모습은 이제 그림자조차 남지 않았다. 탐정 보고서를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 그녀는 여러 번 내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이미 번호는 바뀌어 있었다. 모든 연락은 변호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막아두었기 때문이다. 아이들 또한 더 이상 그녀의 이름조차 입에 올리지 않았다. 시간이 흘러도 소식은 들려왔다. 노량진의 좁은 골목, 반지하 원룸에 살면서 그녀는 콜센터와 편의점을 전전한다고 했다. 야간 근무에 시달리다 쓰러져 응급실에 실려갔다는 말도 들었다. 그러나 누구도 그녀를 기다려주지 않았다. 그녀의 곁에는 더 이상 가족도 친구도 위로해줄 사람도 없었다. 한때 그녀가 즐겨 들고 다니던 명품 가방은 이미 헐값에 팔려나갔고, SNS에 올리던 화려한 사진들도 모두 사라졌다. 대신 낡은 패딩 한 벌에 해진 운동화를 신고 집 근처 편의점을 오가는 모습이 몇 번 목격됐다. 그 모습은 마치 추락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형상화한 듯했다. 아이들도 변했다. 소은은 어느 날 조용히 내게 말했다. 아빠, 이제 엄마 얘기 안 해도 돼. 난 아빠랑 우리 집이 더 좋아. 그 말에 나는 한동안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아이는 이미 엄마를 마음에서 지워가고 있었다. 이준 역시 마찬가지였다. 학교 숙제에 가족 소개를 쓰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는 주저없이 나와 누나 그리고 세라를 적었다. 그 종이를 받아든 순간 나는 무겁게 눌려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앉는 걸 느꼈다. 반면 유린의 이름은 점점 잊혀져 갔다. 아이들의 기억 속에서 그녀는 엄마가 아니라 단지 배신과 눈물의 흔적으로만 남아있었다. 사람들의 시선도 냉정했다. 과거 그녀와 술잔을 기울이던 친구들조차 연락을 끊었고, 학부모 모임에서 그녀의 이름은 금기처럼 다뤄졌다. 저런 일까지 벌였다더라. 수군거림은 그녀의 귀에도 들어갔을 것이다. 그러나 그 누구도 그녀를 감싸주지 않았다. 나는 때때로 스스로에게 물었다. 연민해야 할까? 그러나 곧 스스로 고개를 저었다. 아이들을 버리고 내 생일까지도 거짓말로 덮어가며 이어간 배신을 용서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 그녀가 지금 서 있는 곳은 스스로 선택한 길이었고 그 대가는 마땅한 것이었다. 반대로 우리 삶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다. 세라는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했고 나는 집에 돌아와 그 웃음소리를 들으며 하루의 피로를 잊을 수 있었다. 주말이면 아이들과 한강을 걸으며 과거엔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을 만끽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일상일지 몰라도 우리에게는 피와 눈물 끝에 얻어낸 값진 자유였다. 유리는 여전히 반지하 원룸에서 홀로 지낸다고 했다. 겨울이면 곰팡이 냄새가 벽지에 배어나오고 장마철에는 빗물이 새어 발밑까지 흘러내린다고 했다. 그런 곳에서의 삶은 아마도 그녀가 한때 내게 던졌던 말들의 역설 같은 형벌일 것이다. 당신은 성공하지 못한 남자야. 그래서 난 더 나은 세상을 원해. 그녀가 말하던 더 나은 세상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으로 무너졌다. 며칠 뒤 최민석이 결국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은 그는 업계에서 사실상 퇴출당했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내몰렸다. 이게 내가 선택한 대가다. 나는 차갑게 중얼거리며 서류철을 덮었다. 그는 한때 잘 나가던 영업부장이었다. 사람들 앞에서 호탕하게 웃고 성과를 내며 인정받던 모습은 더 이상 어디에도 없었다. 그가 쌓아 올린 자리와 명예는 단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무너져 내렸다. 소식에 따르면
그의 이름은 이미 블라인드와 업계 커뮤니티에서 조롱거리가 되었다. 가정을 깨뜨린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저런 사람과 거래한 게 수치다. 익명의 글들은 차갑게 그를 도려냈다. 그는 더 이상 업계에서 설 자리를 찾을 수 없었다. 어느 날 한 지인이 우연히 그를 봤다고 전해왔다. 양복 대신 낡은 점퍼를 걸치고 편의점 계산대에 서 있던 그의 모습이었다. 고개를 숙인 채 손님 앞에서 바코드를 찍는 그는 과거의 그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자존심 하나로 버텨왔던 남자가 이제는 생계를 위해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다. 그의 몰락은 단순한 직업의 상실이 아니었다.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오랫동안 함께하던 술자리 친구들도 등을 돌렸다. 그를 두둔해줄 사람은 단 한 명도 남지 않았다. 결국 그는 스스로 선택한 길 끝에서 철저히 고립된 채 살아가고 있었다. 10년 동안 나를 속이고 가족을 무너뜨린 두 사람. 그들의 끝은 그렇게 초라하고 비참했다. 유리는 반지하 원룸에서 고독 속에 살아가고 최민석은 사회에서 밀려나 추락했다. 서로 기대려 해도 이미 무너진 삶 위에서는 아무것도 세울 수 없었다. 나는 그들의 몰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분노는 이미 오래전에 식었다. 남은 건 냉정한 확신이었다. 이건 내가 원한 복수가 아니다. 하지만 반드시 치러야 할 결과였다. 반면 내 삶은 달라지고 있었다. 아이들은 점점 웃음을 되찾았고 세라는 그 곁을 지키며 진짜 엄마처럼 아이들을 돌봤다. 저녁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밥을 먹는 그 평범한 풍경이 나에게는 세상 무엇보다 소중했다. 그동안 당연한 줄 알았던 것들이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걸 이제야 뼈저리게 깨달았다. 가끔은 생각한다. 만약 내가 증거를 모으지 않았더라면, 만약 내가 눈을 감고 모른 척했더라면 아마 지금도 속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나는 다시 속지 않는다. 아이들과 나, 그리고 새로 얻은 가족은 진실 위에 서 있다. 이혼 판결은 신속했다. 재판부는 유린의 상간 행위를 명확히 인정했고 위자료와 양육권 모두 내게로 넘어왔다. 면접 교섭은 연 2회, 그것도 제3자 입회하에서만 허용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사실상 가족에서 완전히 잘려나간 것이었다. 판결문을 받아들던 날의 공기, 그 차갑고 무거운 정적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재판장은 담담하게 판결을 낭독했지만 내 귀에는 마치 철창이 내려앉는 소리처럼 울렸다. 10년 동안 숨겨져 있던 배신의 대가가 이제 눈앞에서 명확히 규정되고 있었다. 나는 그 후로 단 한 번도 직접 그녀와 마주하지 않았다. 다만 변호사를 통해 흘러들어온 소식으로 그녀가 노량진의 지하 원룸에서 콜센터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그 방은 겨울이면 결로가 벽을 타고 흐르고 여름이면 곰팡이 냄새가 가득하다고 했다. 밤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차가운 바닥에 몸을 웅크린 채 잠들 수밖에 없는 생활. 한때 청담의 레지던스에서 화려하게 웃던 여자의 그림자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 선택한 배신의 값이었다. 그녀가 가끔 아이들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눈물을 흘린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도 내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 눈물은 너무 늦었고 너무 가볍다. 아이들이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 내가 홀로 손을 잡고 있던 그 새벽을 생각하면 그녀의 후회는 어떤 변명도 되지 못한다. 최민석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의 회사는 주요 거래처를 모두 잃었고 업계에서 완전히 퇴출당했다. 얼마 전 지인을 통해 들은 말에 따르면 그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계산대에 서 있었다 했다. 한때 잘 나가던 영업부장이었지만 이제는 고개조차 들지 못한 채 생계를 이어가는 신세로 전락한 것이다. 과거에 그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했다. 술자리에서 호탕하게 웃으며 나는 사람을 움직이는 게 내 일이지라고 말하던 남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루 종일 바코드를 찍으며 기계음에 맞춰 움직이는 인생. 그의 손가락 끝에 남은 건 성취감이 아니라 무너져 내린 자존심의 잔해뿐이었다. 동료들은 연락을 끊었고 오랫동안 함께하던 거래처 인맥도 하나같이 돌아섰다. 업계에서 그 사건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그의 이름은 더 이상 직함과 함께 불리지 않았다. 가정을 무너뜨린 남자. 그것이 업계와 세상이 그에게 내린 최종 낙인이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저녁이면 세라와 함께 저녁상을 차리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쏟아내듯 이야기했다. 그 평범한 하루가 내겐 무엇보다 소중했다.
10년 전 내가 당연히 누려야 했으나 빼앗겼던 시간. 이제야 다시 되찾은 시간이었다. 유린과 최민석. 그들이 걸어가는 길은 끝없는 추락뿐이었다. 그리고 내가 걷는 길은 아이들과 함께 다시 세워가는 새로운 삶이었다. 세월은 흘러 소은은 어느덧 고등학교 3학년이 되었다. 졸업식 날 강당은 학부모들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두 아이와 함께 앞자리에 앉아 그녀의 무대 위 모습을 지켜보았다. 작은 손을 꼭 잡고 울던 아이가 이제는 당당히 졸업장을 받아드는 어른으로 성장해 있었다. 그 순간 강당 입구 쪽에서 낯익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긴 머리칼, 초라한 옷차림의 여자가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유린이었다. 그녀는 잠시 나와 눈이 마주쳤지만 오래 버티지 못한 채 곧 고개를 돌렸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소은 역시 끝내 뒤돌아보지 않았다. 딸은 곧장 내 눈을 찾아 환히 웃었고 나는 그 웃음에 답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눈빛은 말없이 전하고 있었다. 엄마 없는 자리라도 난 괜찮아. 아빠가 있으니까. 행사가 끝나고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이 되자 소은과 이주는 친구들과 선생님 곁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세라도 자연스럽게 아이들 사이에 섰다. 그 순간 내 앞에 펼쳐진 장면은 흩어진 조각이 아니라 하나로 이어진 완전한 가족의 모습이었다. 나는 조용히 아이들과 세라를 감싸 안았다. 이제 이 가족을 지켜야 할 사람은 나였다. 10년 전 나를 짓눌렀던 배신과 분노는 이미 흔적조차 사라졌고 남은 건 끝내 지켜낸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만들어가는 새 삶뿐이었다. 직장을 나서며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다. 저녁 햇살이 붉게 물들어 한강 물결 위로 흘러내렸다. 내 앞에는 소은과 이준 그리고 세라가 함께 걷고 있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단단하고 가벼웠으며 나는 그 뒷모습에서 앞으로 이어질 삶의 힘을 느낄 수 있었다. 멀리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그림자가 보였다. 지쳐 내려앉은 어깨, 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칼, 강물만 응시하는 눈빛. 유린이었다. 그러나 그 모습은 더 이상 내 삶에 스며들 수 없는 오직 고독과 후회의 그림자였다. 나는 잠시 멈칫했으나 곧 단호히 마음을 다잡았다. 이제는 끝이다. 속으로 그렇게 되뇌며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소은이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아빠, 오늘 정말 행복했어. 나 드디어 졸업했어. 그 눈빛 속에는 상처가 아닌 미래의 빛이 담겨 있었다. 이준도 옆에서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아빠, 우리 오늘 뭐 먹으러 가? 졸업 기념으로 맛있는 거 사줘. 나는 두 아이의 얼굴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지켜야 할 이유를 확인했다. 세라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내 곁에 섰다. 그녀는 더 이상 대체자가 아니었다. 10년의 세월 동안 아이들의 어머니였고 이제는 우리 가족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붉은 석양 아래 세라와 아이들이 함께 웃고 있었다. 그 모습이 내게는 새로운 시작의 증거였다.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가요? 이야기를 읽으며 떠오른 감정이나 생각이 있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진심 어린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작은 온기나 잊고 지낸 감정 하나라도 담겨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이 이야기는 충분히 의미 있는 시간이었을 거예요.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런 따뜻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의 하루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의 하루에도 조용한 평안과 따뜻한 사람이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